지난 10월 20일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의 주가가 장중 한때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과거 수단의 독재 정권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으로 수단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족한 편입니다.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수단 내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단은 끊임없이 내전을 겪어온 국가로 현재도 내전 중이지만 이번에 문제된 것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일어난 내전입니다. 당시 수단은 오마르 알바시르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1989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30년간 수단의 대통령으로 재임한 인물입니다. 오마르 알바시르는 1989년 쿠데타로 국가 원수가 된 이후 오랫동안 독재 정치를 펼쳤으며 공교롭게도 2019년에 그 역시 쿠데타로 실각했습니다. 이후 과도 정부가 수립되어 평화적인 선거 실시를 목표로 했지만 2021년에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과도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2023년부터는 군과 무장 세력 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된 것은 바로 과거 바시르 정권 시절의 일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친 내전 기간 동안 매우 비참한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알려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주로 서방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서방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바시르 정권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바시르 정권은 걸프전 때부터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등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바시르 정권이 오랫동안 비호했다는 의혹도 있어 1993년부터 미국 등으로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바시르 정권이 쿠데타로 무너진 이후 테러 지원국 지정은 해제되었지만 오랜 기간 지정된 여파로 서방 여러 나라와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프라 정비가 지연되었고 오랫동안 미국 기업의 SNS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없었으며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단의 1인당 GDP는 989달러로 빈곤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3,000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서방 국가들이 수단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내전으로 수많은 학살이 자행되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프랑스의 대형 은행 BNP가 바시르 정권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수단은 금을 비롯한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바시르 정권 시절에는 정권이 그 이권을 독점했으며 BNP 은행이 제공한 금융 서비스가 이러한 자원의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재 위반 문제는 이미 불거진 바 있으며 BNP 파리바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2014년에 90억 달러의 제재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다시 부상하면서 수단 관련자들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BNP 은행이 바시르 정권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권이 전쟁을 지속할 자금을 얻었고 그 결과 내전이 길어지며 학살이 자행되었으므로 BNP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단에 거주하다가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현재 BNP 파리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나온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 3명에게 총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1인당 약 97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판결이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이유는 이번에 배상 명령을 받은 사람은 3명이지만 소송에 참여한 원고가 2만 3천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만 3천 명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총 배상액은 180조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배상액이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해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급락한 것입니다. 참고로 BNP 파리바의 2024년 12월 결산기 순이익 전망치는 11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조 4천억 원입니다. 180조 원이라는 금액은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이기에 시장이 크게 긴장했습니다. 이후 BNP 파리바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3명의 원고에 국한된 것이며 2만 3천 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NP 파리바 경영진은 이 문제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며 10월 21일에 열린 애널리스트 미팅에서는 이와 관련해 충당금을 설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회사 측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수단 출신 이주민은 최소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원고 2만 3천 명 중 상당수가 내전의 참화를 피해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도 BNP 파리바의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이라크 전쟁으로 향하던 시기에 프랑스는 왜 수단의 바시르 정권과 거래했을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지만 당시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반드시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3년 미국이 대량 살상무기 보유를 이유로 유엔의 승인 없이 이라크에 무력을 행사했을 때 프랑스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대량 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당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미국에 반대한 이유는 단순히 대량 살상무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프랑스가 이라크 후세인 정권과 석유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BNP 은행이 바시르 정권과 거래했던 것이 아주 어색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프랑스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파산한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포스트 플러스 브랜즈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장부에 채무가 많았고 무관해 보였던 거래에도 다수 연루되어 일부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거래가 있었고 왜 그렇게 불투명한 거래가 만연했는지는 금융업계에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일본의 일부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미실현 손실을 안고 있는 장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4대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미실현 손실이 10조엔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경영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30년, 40년 만기까지 채권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러한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일본 기업들의 주요 주주이기도 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보험업계가 오랫동안 안고 가야 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니 파이낸셜 그룹의 경우 핵심 사업인 소니생명이 보유한 채권에서 큰 미실현 손실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니 파이낸셜 그룹은 지난 9월 29일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소니 파이낸셜 그룹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금융업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상장 폐지되었다가 다시 상장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채권 미실현 손실 문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재무부가 국채 매입, 즉 바이백을 늘리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채 발행 만기를 단기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 재무부의 진짜 목적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백 동향은 미국 국채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채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